누르하치가 13벌의 갑옷과 30명의 군사와 함께 만주에서 군사를 일으킨 때는 1583년이었습니다. 이후 청나라는 명나라뿐만 아니라 몽골, 티베트까지 복속시키며 성장을 거듭했고, 그 결과 청나라는 중국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넓은 영토를 다스린 제국이 됐습니다. 18세기 말 청나라의 영토는 명나라의 2배가 넘었고, 오늘날 중국 영토보다도 훨씬 더 넓었습니다. 몽골의 원나라는 남송을 정복하고 중국 전체를 지배한 기간이 100년도 안 되었던 반면에 청나라는 296년간 중국을 지배한 왕조였는데, 이게 대단한 게 중국 역사상 중국 전체를 지배한 나라로 200년을 넘긴 경우는 당나라와 청나라 둘밖에 없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여진족에서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렇다면 한족의 50분의 1에 불과했던 만주족이 어떻게 중국을 그토록 오래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누르하치의 건국과 남달랐던 통치 방식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능력중심 인사였습니다. 청나라는 적장자 계승 원칙을 따르는 명나라와는 달리 계승 후보자 중 가장 유능한 인물을 골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르하치 이후에도 홍타이지,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등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누르하치의 꿈은 그의 당대에서 멈추지 않고 후손에게 명확히 전해지는데, 그의 이러한 정신이 2대 홍타이지, 3대 순치제로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누르하치의 14번째 아들 도르고는 조선의 수양대군처럼 조카를 죽이고 건자를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보다는 아버지 누르하치의 꿈을 이루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도르고는 어린 조카 순치제의 섭정으로 끝까지 소임을 다하며 중국 대륙 정복을 완성합니다. 두 번째는 한화를 통해 중국보다 더 중국적인 방식으로 유기적인 통합을 달성했는데,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고 한인을 차별하지 않는 등 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당백의 팔기군이라는 지배도구였는데, 팔기군은 강력한 단결력과 충성심으로 청나라의 절대병기 역할을 했습니다. 누르하치는 이름만 있었던 팔기제도를 통치의 근간으로 변화시켜 민군 일체의 실질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켰고, 팔기를 통해 갈래갈래로 분산되어 있던 여진족을 하나로 결집시켰습니다. 누르하치의 힘은 팔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잠시 이 팔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르하치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만든 것은 팔기군이라는 기병대 조직이었습니다. 팔기군은 누르하치의 절대병기로, 팔기는 취락조직과 일치했습니다. 장정 300명을 편성하고 그중 50명 정도가 병사가 되었는데, 이들을 갑사라고 불렀습니다. 팔기제도 속에서 갑사로 선발된 병사는 사기충천했습니다. 거의 왕들은 항상 선봉에 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줬습니다. 기병이 중심이 된 팔기군의 전술은 사냥기술에서 나왔는데, 사냥감을 잡기 위해 자유자재로 들고 나는 기동성과 유연성을 그대로 팔기군에 응용한 것입니다. 팔기군은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군인이 되는 조직으로, 보통 때는 조세 행정의 업무를 관장하다 전쟁이 나면 군대로 편성되는 유목민 특유의 제도였습니다. 모든 만주족은 팔기 중 하나에 소속되었으며, 후에는 몽골족이나 한족으로 구성된 팔기도 창설됩니다. 팔기 제도는 중국 본토를 차지할 때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했으며, 훗날 중국 본토 입성 이후에도 청나라 제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여진 대부분의 부족을 통일한 다음 만주문자 창제와 팔기제도의 구축을 통해 건국의 조건을 확실하게 갖추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누르하치 주위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이것은 특히 자신의 건주 부족, 심지어 자신의 가족 안에서 움트고 있는 반대 세력에 직면해야 하는 운명은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려울 때는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지만, 성공한 다음에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리와 재산 문제로 인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누르하치의 가족 역시 끔찍한 집안 사고가 발생합니다. 누르하치는 아들이 16명으로 그 수가 상당한데, 큰아들 저영은 1580년에 태어났으며 누르하치의 여러 아들 중 단연 빛나는 적장자였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여진족과 몽골족은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우거나 일을 잘 처리할 경우 찬양하는 의미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큰아들 저영은 어려서부터 전장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누르하치가 그에게 홍파도로라는 칭호를 내리고 격려했을 정도였습니다. 바투르는 용사라는 뜻이며 홍은 백조라는 뜻입니다. 저영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누르하치는 자신의 적장자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누르하치는 저영에게 정무를 주관하도록 했고 이로써 저영의 지위는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영은 정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좁은 도량으로 다른 형제들과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저영은 누르하치와 함께한 5원로 대신에 불만까지 샀습니다. 우선 저영은 사람을 동원해 4명의 페륵과 5명의 대신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여러 동생의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저영은 내가 즉위한 다음 나와 사이가 나쁜 여러 동생과 대신은 앞으로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영의 4명의 동생과 5 대신들은 의견을 나누었고 아버지 칸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게 된다. 우리는 고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편안히 살 수도 없게 된다. 어찌 아버지 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죽겠는가? 라며 동생들은 이 일을 누르하치에게 알렸습니다. 누르하치는 저영을 불렀습니다. 이것들은 너의 동생 4명과 대신 5명이 너의 악정을 열거한 것이다. 내가 가져가 보고 만약 이유가 있다면 보고서를 써서 답변해도 좋다, 라고 말하자 저영은 저는 답변을 드릴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누르하치가 내가 만약 정말 답변할 말이 없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는 나이가 많지만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일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정무를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 나라의 정무 또한 완전히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국가의 정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 대해 관대한 도량과 공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너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4명의 동생과 아버지가 임명한 5명의 대신에게조차 이렇게 각박하고 은혜가 적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누르하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더구나 저영에게 반대하는 세력의 실력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누르하치는 저영을 정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적장자 계승제도는 건주여진의 전통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후계자 자리는 꼭 저영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저영을 질투하고 그가 국정을 직접 책임지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진 탓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후 건주는 오라를 정벌하는 전투에 나섰지만 저영은 홀로 후방에 남겨져 부족을 지키는 역할만 맡게 되었고 누르하치가 보낸 신복에게 감시까지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영은 권력 싸움에도 밀려나고 전투에도 나서지 못하자 더욱 우울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만약 내가 죽으면 너희도 나를 위해 같이 죽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고 부하들은 모두 같이 죽을 수 있다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저영은 전투에 나선 군신을 저주하는 글을 쓰고 그것을 태우며 고사까지 지냈습니다. 이 일은 누르하치가 남긴 수하에 의해 곧바로 누르하치에게 전달되었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누르하치는 저영을 연금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 누르하치가 나라를 세우고 칸을 자처하기 직전에 직접 명령을 내려 저영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기록에도 큰아들 홍파도로가 누르하치에게 살해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누르하치는 제국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만주분자 창제 외에도 팔기제도 설립을 추진했는데 이 유명한 팔기제도는 여진족의 과거 수렵 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르하치는 이렇게 여진족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군사 조직과 사회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는데 예를 들자면 전투 참가와 노역 둔전 개간 등의 모든 의무를 골고루 지도록 하고 노획한 모든 전리품을 골고루 나눠 경제 건설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누르하치 건국 초기에 세력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팔기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동으로 나눠 가지는 경제제도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갑작스레 출현한 한 명의 지도자가 대권을 쥐고 팔가를 관리한다면 이것은 중국의 황제와 마찬가지였으므로 팔기제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르하치는 저 형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어렵게 닦아온 건국 기초사업을 잘 이끌어주길 바랬으나 저 형은 국정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심을 끌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결국 목숨까지 잃는 비참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 형이 그렇게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홍타이지가 두드러졌는데, 여기서 잠시 홍타이지에 대해 살펴보자면 홍타이지는 평생 아버지인 누르하치를 비롯한 형제 사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재능과 끝없는 야망을 모두 가진 홍타이지를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누르하치가 사망한 후 실제로 홍타이지는 벌러들 중에서 칸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역사가들이 집단 통치라고 부르는 공동의 통치를 지향했는데, 그래서 아들과 조카 등 벌러들에게 한 달씩 돌아가면서 공동 통치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르하치가 그렇게 바라던 공동 통치는 벌러 중에서 가장 야망이 넘치고 재주가 많은 홍타이지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홍타이지는 형제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면 만나겠다고 허락해 놓고서 정작 형제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누르하치는 너는 내가 너희 모두를 나와 공동 통치자로 삼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마도 내가 죽을 때 나의 유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너는 너희 형들을 제쳐놓고 칸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누르하치는 이렇게 홍타이지를 맹렬히 비난하며 그의 거만함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누르하치는 홍타이지가 가진 야망의 정도를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홍타이지가 탐낸 것은 단순히 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홍타이지는 황제가 되려 했기 때문에 공동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지가 황제의 통치권을 가진 후에도 누르하치의 집단 통치 이상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누르하치 가족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국의 건국을 위해 친동생의 피를 묻힌 이야기입니다. 누르하치는 1559년에 태어났는데 5년 뒤 동생 슈르하치가 태어났습니다. 슈르하치는 어려서부터 형과 함께 전투에 나섰고 1583년에는 형 누르하치와 함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해당한 복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슈르하치는 형 누르하치와 함께 이감왜란을 살해하고 건주 여진을 통일하기 위해 용감히 싸웠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조선의 신충일은 누르하치 형제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눈으로 대략 보건대 누르하치의 휘하에는 1만 명, 슈르하치 아래는 5천 명의 병력이 있었다. 이들은 항상 성 안에 거주하면서 때때로 군사 연습을 진행했다. 신충일의 기록은 누르하치와 슈르하치의 세력 차이가 크다고 했고, 건주여진 부족 내에서 누르하치의 지위는 슈르하치보다 훨씬 높았지만 슈르하치는 형과 비슷한 위치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충일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때 모든 장군이 누르하치에게 술잔을 권하며 그때마다 하나같이 기마개를 벗었다. 그러나 오로지 슈르하치만은 벗지 않았다. 슈르하치는 연회를 열어 조선의 사신을 초청하기도 했는데, 당신들은 나중에 선물을 할 때 내 형제에게 하는 것보다 적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슈르하치가 자신의 형과 부족 내의 지위를 놓고 알력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607년 누르하치가 오라와 전투를 벌였을 때 당시 건주의 군대는 슈르하치와 누르하치의 큰아들 저형, 차남 대선 등이 이끌었습니다. 이때 슈르하치는 쌍방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물쭈물한 채 군사를 출병시키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저형과 대선의 군대는 오라를 물리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군대가 건주로 돌아온 다음 누르하치는 슈르하치에게 그 일에 대해 따져 물었고, 화를 참지 못해 슈르하치 수하의 두 장군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했습니다. 슈르하치는 놀랍게도 이에 반항하며 만약 두 장군을 죽이려면 나부터 죽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누르하치는 할 수 없이 장군들을 죽이지는 못했고 벌금을 물리고 수하들을 몰수하는 것으로 이를 매듭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명나라 조정에서는 슈르하치를 사심이 많은 도둑으로 불렀고, 슈르하치와 누르하치가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누르하치는 슈르하치를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치로 슈르하치는 부족 내 지위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슈르하치 부족은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재정 수입에 있어서도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르하치 형제 간의 불화는 만주어 문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된 관서에는 진실이 알려질까 꺼렸던 탓에 이를 숨기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만주어 문서 기록에 따르면 슈루하치는 휘하의 주민, 장군, 노비 등이 모두 칸과 같이 많았는데 슈루하치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전쟁 시에 힘을 다하지 않았고 늘 원망을 했다. 이에 칸이 그를 책망했는데 슈루하치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명나라 기록에는 누르하치는 동생이 반란을 도모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누르하치는 곧 거짓으로 웅장한 궁시를 만들어 주연을 열어 슈루하치를 불렀다. 누르하치는 동생이 궁실에 들어가자 쇠사슬로 동생을 묶고 빗장으로 궁실을 막았다. 그저 구멍 2개만을 허락해 그곳을 통해 음식을 넣어주고 소변을 보게 했다. 누르하치는 동생 슈루하치의 군대가 강력해지는 것이 두려워 계획적으로 그를 죽였다. 만주 문자를 창제하고 팔기도 성립시킨 명나라 말기에 건주여진 스스로를 만주라고 칭한 부족이 누르하치의 지도 아래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내건 명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